자, 지금 등장하는 단어들을 가만히 들으면서 이 단어들이 연상시키는, 이 단어들이 연상작용을 만들어내는 공통적인 단어들을 하나 찾아봅시다. 차, 이렇게 웅 하고 하는 자동차 말고요. 마시는 차요. 차, 사탕, 꽃돌이, 취침, 낚싯바늘, 조갯국, 엽기 사이트, 땡깡. 뭔가 느낌이 하고 왔습니까? 아직 느낌이 안 왔어요? 그러면 힌트를 몇 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 사탕, 꽃돌이, 취침, 낚싯바늘, 조갯국, 엽기 사이트, 땡깡, 맨홀, 도마뱀, 칠판, 구름. 자, 필이 딱 옵니까? 네? 자, 이 단어들이 우리 이미지에 공통적으로 딱 휘를 가져다 주는 단어 지금 떠오르셨습니까? 자, 그 떠오른 걸 다 같이 외쳐봅시다. 하나, 둘, 셋! 뭐가 떠올랐죠? 에? 아무것도 안 떠올랐다고요? 당연하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말이니까요. 뭐가 떠올랐다라고 하면 억지로 짜낸 정답이나 그냥 뱉은 말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뭐 나름대로 자기 그냥 떠오른 이미지를 말씀하셨다면 할 말은 없지만,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무슨 말이라도 한 단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바보 취급 당할 것 같아서 별로 그렇게 떠오르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이나 하신 분, 네, 이 사회와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이 아무리 각박하고 힘들고 우리에게 비굴한 모습을 요구하지만 그런 식으로 억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살지 마세요. 둘째, 너 지금 나한테 장난치려고 그러냐. 화내시는 분, 세상에 그렇게 유머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그냥 관대하게 껄껄껄 웃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걸 뭐 또 화를 내고 그래요. 그러신 분은 수명 줄어듭니다. 화를 가라앉히시고요. 셋째, 혼란에 빠져서 지금 그냥 패닉 상태에서 어떻게 막 그러셨던 분, 밥 굶어 죽기 딱 알맞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정답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면요, 두뇌 체조입니다. 두뇌 체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답을 나오게 하려고 뭐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 그래 땡깡 그래 이러면서 이 머리가, 두뇌가 움직이잖아요. 일단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평소 하는 이 기지개를 생각해요. 한번 이 기지개가 이렇게 어디 있는 물건을 집어서 운동을 시킵니까? 방향을 이동시키나요? 아니 뭐 서랍을 열게 해서 결과를 가져오나요? 그냥 몸의 근육이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육을 쓴다 그러면 그 근육으로 뭘 들어 올리거나 짚거나 무슨 남을 때리거나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신체조도 그냥 체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결과에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너무 화내지 마시고, 그럼 그렇다라고
또 너무 배신감들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배신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뭐 어디 하루 이틀 속여 먹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놀려 먹는 것도 아니고 저랑 친하면 노상 저한테 당하는 건 뭘 그냥 그걸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러세요. 응? 두뇌 체조 이렇게 해서 정신 스트레스 풀면서 오늘 하루도 고스트 스테이션 이렇게 허접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근데 아침 때 강연을 갔다 와서 목이 약간 쉬었는데 소리 좀 자, 노브레인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방 렛츠고.
네, 노브레인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방 들으셨습니다. 이분의 아이디가 땡깡마녀네요. 중고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가져왔는데요. 좀 전에 땡깡 나왔었는데, 땡깡. 제목, 어무이의 폭언. 안녕 마녀. 나는 중3 되어가는 아주 정상적인, 그리고 글을 쓰면 어무이의 탕수육 기다리는 중학생이야. 야, 탕수육. 집에서 탕수육을, 저도 우리 엄마가 탕수육을 해줬는데, 아, 배고프다. 초등학교 때였나?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 문화적인 쇼크를 심하게 받았어요. 뭐냐면 이 탕수육 같은 거는 중국 음식점에서나 나오는 굉장히 전문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탕수육을 집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게 쇼크였어요. 저는 이 탕수육은 동네 허접 중국집 이런 뭐든 하여튼 그때는 하여간 동네 중국집 말고는 중국집 뭐 이렇게 막 레스토랑 되어 있는 이런 중국집은 없었어요, 아예. 근데 하여간 그 동네에 있는 중국집에서도 이 쥐방장이 만든 탕수육이지, 이 탕수육을 이 중국 발음인가 보다. 우리 말로는 탕수육, 중국 발음으로는 탱슉. 이 탕수육을 집에서 한다라는 건 정말 이상하잖아요. 이 자기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탕수육이 이렇게 되지? 그런 다음에 집에서 이렇게 해서 해줬는데 생각해보면 없는 사람이 무리한 것 같아. 그 탕수육 재료 뭐 이런 거, 응? 그래서 오이 그럴싸하게 하더란 말이에요. 야, 이거 집에서 만들었거든. 중국집에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파는구나. 이거 집에서 만들어도 되는데 중국집에서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파는구나 라는 괘씸한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아니 그 집에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다 집에서 해먹는 건 아니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시장에서 떡볶이랑 오뎅이랑 이렇게 팔고 있으면은 옆에 이렇게 마탕 팔았단 말이에요. 우리 시장에 마탕 아세요? 마탕? 이 감자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니다, 고구마지. 참, 고구마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끈적끈적 되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엄마 이렇게 자극했죠. 마탕도 할 줄 알아. 그랬더니 된대요. 이게 막 불타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마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돈 드는 엄청 고급 요리는 아니잖아요, 제가 요구하는 게. 그래서 엄마한테 그 생각을 이제 계속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언제 이게 그만뒀냐면 대학교 이제 입학해가지고 포장마차라는 데를 친구들하고 이제 처음 가봐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게 드라마에서 보고 영화에서 봤던 그 포장마차, 이 꼼장어라는 거를 처음 먹어봤단 말입니다. 거기서 기절을 해갖고 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냐. 그래서 집에 가서 또 엄마한테 엄마 꼼장어 돼 그랬더니 아니 뭐 그게 어렵냐 고 사오라고. 그래서 재료 조달은 이제 제목이니까 제가 인천에 이제 9월동에 농수산물 시장 가가지고 꼼장어를 이렇게 샀는데 쇼크 먹었잖아요.
아저씨가 꼼장어 이렇게 휙휙 돌리더니 도마에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꽉 찍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돌리니까 정확하게 못에 가서 꼼장어 대가리가 팍 박히는 거예요. 못이 꼼장어 대가리를 푹 뚫으면서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제 심장이 찔린 것 같은 충격과 함께 그러더니 머리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쭉쭉 내가지고는 가죽을 쫙 벗기니까 뻘건 살덩어리가 이렇게 뱀처럼 보이잖아요. 그거를 허연 봉다리에다가 5마리인가 10마리인가요 집어넣어가지고 버스 타고 가는데, 시간대가 여고생들 남고생들이 쫙 타는 그 이제 야자 끝나고 였나? 야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 하여튼 조금 늦은 저녁 시간이었는데 아주 밤은 아니고, 버스에 그 벤처럼 보이는 피덩어리를 후딱 이렇게 막 왕따 당하고 집에서 해먹는 건 이제 그걸로 그만뒀어요. 꼼장어도 그날 이후로 장어 종류 자체를 아예 안 먹어요. 그만뒀어요. 장어 자체를 아예 안 먹어요. 막 이게 그 못이 제 심장을 찔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먹어요. 이 탕수육이라 집에서 이게 내가 해 먹을까? 아서라 아서 꿈도 꾸지 말자. 내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 제 사적인 얘기였고, 내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 해줄게. 나에겐 충격이었지. 내 동생이 있어. 나이는 이제 10살.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랑 나랑 내 동생, 여동생이랑 끝에 셋째로 아들을 하나 낳았거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1남 2녀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1남의 순서는 거의 알조예요. 그죠? 위에 오빠가 있고 밑에 여동생 둘인 경우, 그리고 위에 큰 누나, 그리고 가운데에 아들내미, 끝에 막내딸, 이런 경우는 확률이 대단히 낮고 1남 2녀예요 라고 얘기하면 막내가 남자죠. 그럼 그런 집의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어렵게 낳은 아들이니까 오죽 예쁘겠지. 그럼 얘가 좀 뚱뚱해. 나랑 내 여동생은 그래도 좀 말랐다는 소리 듣는데 이놈은 무지하게 배가 산이야 산.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동생을 누리지. 가로 열고 탕수육 먹고 왔음. 막 맘마랑 뭐? 탕수육? 이런 거 보니까 여동생이랑 본인이랑 말랐다고 누가 그래요? 응? 혹시 외할머니가 그런 거 아니야? 아이고 이거 팔뚝 봐라. 팔뚝이 젓가락이요 그러는데, 저게 왜 팔뚝이 젓가락이면 누가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이러면서 흉보는데, 외할머니는 친할머니도 물론 그렇지만 꼭 외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 허벅지가 대꼬챙이요 그러고, 대꼬 지금 무슨 어디 대꼬챙이가 나올 수 있냐고요. 허벅지살 늘어져요. 응? 그걸 보면서 대꼬챙이요 대꼬챙이. 그걸 보면서 우리 동생 놀릴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 이래. 야 돼지야, 저기까지 굴러가서 휴지 들어온나. 오 사랑스러운 뚱땡이 이리와. 누나 이뻐해줄게. 듣기 싫어하는 말만 아주 쏙쏙 골라하지. 아주 삶의 희열을 느낀다고나 할까?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버린 동생 놀리기는 결국 놀릴 때마다 엄마한테 저 나쁜 년들 이런 말을 듣고 끝을 내곤 했지. 근데 이건 아주 큰 사건이었어. 어린 내 동생은 잠자리에 지도를 그리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는
무지하게 열을 받았지. 그러면서 우리 아들처럼 잘생긴 아들 봤니? 막 이러면서 이런 말 연발하던 어머니께서 열이 받아서 이 돼지 새끼 맨날 처먹고 놀기만 하니까 오줌이나 싸지. 점점점점점 점점. 그래, 아주 충격적이었어.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던 우리 어머니께선 그런 돼지 새끼라는 말을 연발하시는 거야. 나 황당했어. 나한테는 동생 보고 돼지라고 한마디 못하게 하던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난 정말 어머니의 실체를 보고서 동생이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요, 우리 엄마 엽기지. 응. 아니요. 뭐 이 정도 굉장히 노말하여요. 이 정도면. 어릴 때 저랑 10살 차이 나는 동생은 똥개새끼였고 저는 공주였는데, 나중에 이 말이 이렇게 천하게 불러야 오래 사니까 늦게 나이 들어서 낳은 자식이라 집에서 애지중지하느라 그렇게 부른 것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부르던 우리 삼촌, 이모들이 표정이나 엄마 아빠 표정 보면 오래 살라는 그 염원을 담아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놀려 먹는 게 재밌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강력한 의심이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지금은 의심이 아니라 거의 확신이죠, 확신. 근데 참으로 궁금한 것은 이 개인차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개인차라는 것이 개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디퍼런스 그 말이에요. 어떤 집에서 애를 굉장히 오냐오냐 해서 키우거든요. 그래서 오냐오냐 해서 길렀더니 애들이 그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엄마 아버지한테 대우받는 그 자부심을 가지면서 성장하여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을 하였다더라. 애지중지 길러서 어떤 집에서는 애지중지 길렀더니 15살에 애 낳고 가출은 12살에 먼저 하고 17살 때 집에 불 지르고 19살 때 집에 문서 들고 나가서 이런 집도 있잖아요. 어떤 집은 바로 이렇게 돼지 베이비야 라고 엄마 아버지가 욕하고 막 이렇게 길러서 애가 상처받아서, 그리고 어릴 때부터 에이 뚱땡이야 넌 뚱땡이야 떼지야 이렇게 놀려도 상처받아서 소심해가지고, 그리고 어두운 성격 되고 눈 밑에 그늘지고 가만히 있어봐. 거기 우리 식구들은, 이거 우리 식구들 특징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응? 센 척하지만 눈 밑에 그늘지고 은근히 소심해가지고 사회성 없어가지고 막 나중에 절규하면서 돌아가시는 아버지 눈 감기 전에 하는 말, 어릴 때 나한테 왜 그랬어 이런 말, 응? 한마는 가족사. 그게 아이들이 얼마나 예민하냐. 근데 그 아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험한 게 얘기하는 것도 평생 상처를 입히며 평생 아이의 인성에 장애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 캠페인이라도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집에서는 말이죠. 에이 돼지 새끼야 아이스크림 또 처먹네 막 이랬는데, 얘가 딸내미가 냠냠냠냠냠 그래 나 돼지다 냠냠냠냠냠 먹고 있고, 돼지는 누가 낳았는데 돼지는 개가 낳나? 돼지가 낳지 냠냠냠냠 그러면서, 저게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엄마 머리를 엄마 머리 때리면 머리 나빠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서 뒤통수 전속력으로 달리고 후라이팬으로 심하게 아이스크림 엎어버리고 집 나가서 배고파 밥 줘. 응? 이렇게 난장판 치면서 사는데 멀쩡한, 어릴 때부터 막 돼지야 이러고 구박하고 막 험하게
필름 그 아이는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오락반장하고 주위에 막 친구들 득실득실 성격 좀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곰곰이 그런 케이스들을 관찰을 하다 보면 이 성선설은 인간이 애시당초에 선한데 나중에 나빠지는 것이고, 성악설은 애시당초에 이것들은 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 두들겨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자기 운명이 다 예정되어 있다라는, 그리고 인간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미리미리 다 신의 섭리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그게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나? 이건 이렇게 답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서 답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답은 무엇일까요? 왜 어떤 집은 애를 빨개 벗겨서 기르다시피 해도 애들은 건강하게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잘 자라고, 어떤 집은 애한테 온갖 신경 써서 매일같이 애 체온 재고 막 그렇게 해도 맨날 잔병치레를 골골골 하고 그러기도 하고 전혀 답은 없어 보이는데, 가정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의 결국 그 답이라는 것은 그 애정이 아닐까. 어릴 때 평소의 집안 분위기가 대단히 화목하고 엄마랑 애들은 막 친구처럼 지내고 격이 없이 그렇게 지내는 집안에서 이 비그 베이비야 한 말 나간 것 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랑 맨날 싸우고 뒤집어지고 깨부시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친엄마 맞아 막 이러는, 엄마가 어느 날 술 먹고서 주사 부리고 애를 귀싸대기를 100대 때리다가 그래서 그 전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애정이 확신이 있는 상태하고 아닌 상태하고의 그런 차이에서 그런 게 결정이 되는 거지, 꼭 애한테 피그 베이비야 그 말을 했다 안 했다, 혹은 도그 베이비야 라는 말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그렇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엄마도 험하게 아주 쌍욕을 자식들한테 이렇게 내뱉는 타입은 아니었는데 제가 되게 속을 썩였나 보죠. 한 번은 저보고 도그 베이비라고 정말 분에 못 이겨서 참다 못해 나한테 한 번 질렀는데 얼마나 이게 썰렁했겠어요. 우리 아빠가 다정한 사람도 아닌데 내 옆에 이렇게 같이 우울하게 앉아 있었거든요. 우리 아빠는 이 상처 입은 아이를 어떻게 달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한 표정으로 앉아있고, 저는 완전히 상처받은 표정으로 얼굴에 줄 쫙쫙 깔아가지고 앉아있는데, 우리 아빠 막 눈 감고 그랑그랑 눈물이 그랑그랑 이렇게 아빠 뚝 잡고 그랬어요. 제가 아빠, 내가 도구 베이비면 엄마는 뭐야? 엄마가 도구지. 그래서 그 말 내용은 대단히 불쌍하지만 우리 아빠랑 실에서 한 20분 정도 낄낄댔던 것 같아요. 둘이서. 아빠랑 그때 처음 둘이서 낄낄대고 웃었어요. 뭐랄까, 아빠 되게 이렇게 보수적이고 되게 무뚝뚝한데 그때 한번 낄낄대고 웃었어요. 그 있잖아요, 가정에서 엄마를 따돌리고 아빠와 딸 간의 공모, 애들한테 용돈 이렇게 비상금 양말에서 몰래 꺼내가지고 또 엄마하고 엄마하고 딸 사이에도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또는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그래서 가족 구성원과는 이게 사기치는 거냐 속이
시키는 거지라고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한 사람은 좀 깝깝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게 또 제끼고 공부하는 그 재미라는 게 있는데, 그 뒤에서 그렇게 해서 둘이 호박씨를 까면서 한 20분을 기본적으로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말 가릴 거 가리는 편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험한 말, 막 쌍말 이런 거 나아가면서 우린 이렇게 격이 없고 우린 이렇게 사이가 좋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자녀를 어머니 아버지한테 존댓말하는 집안이 있고 반말하는 집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다녀오셨어요 하는 집이 있고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한테 반말을 쓰지만 그래도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집안이 있는가 하면, 이게 존댓말을 심지어 부모가 이렇게 자녀한테 아 그랬어요 이렇고 존댓말을 하는 집인데도 굉장히 가까워 보이고, 표현보다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 한계가 어디까지냐 라는 것이 부모 자식 간에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집에서 벌어지는 일 몇 가지 빼고는 부모 자식 간에 대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없다. 밖에 친구들하고 얘기는 절대로 못하고, 특히 야단 맞을 빌미가 조금이라도 되는 이야기는 절대로 부모한테 털어놓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친한 척해도 뭐 그렇게 의미 없는 그런 사이가 되겠고, 부모 자식 간에 존댓말을 해도 야단 맞을 상황부터 시작해서 뭐 좀 몸이 이상한 것 같아, 뭐 이런 신체 변화가 사실은 아버지 사고 쳤어요,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상하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사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역시 결론은 중요한 것은 역시 뭐 결론이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반성을 해보면, 자, 아까의 이야기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풀어서 거꾸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면, 그렇다면 애정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 관계에서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놀려댔다라면, 그렇다면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억으로 성립하죠. 초등학교 때 놀려댔던 친구들한테 지금 생각해도 참 미안해요. 예, 제 얘기인데, 그때 또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은 이렇게 대립을 했거든요. 그 남자애들을 놀리는 걸로 좀 우쭐하는 것이 좀 웃기지만, 여자애들도 남자애들을 많이 놀렸어요. 짓궂게. 남자애들 놀려대면 그 남자애들 사이에서 좀 센 아이였고, 여자애들 놀려대면, 그러니까 반대다. 남자애들 사이에서 여자애들 놀려대면 센 아이였고, 여자애들 사이에서 남자애들 놀려대면 센 척하는 그런 거였죠. 그리고 시대가 시대였다기보다는 뭐 그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다라든지 사귄다라든지 뭐 친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한 공격을 받았어요. 여자아이들한테 짓궂게 놀리는 이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남자아이들 사이에서는 그 이상한 마초적인 세계관들이 지배를 하면서 센 척하는 그런 풍토였어요. 웃긴 건 뭐냐면, 앞장서서 예를 들면은
남자애들 보고 이렇게 똥땡이 똥땡이 하고 놀리거나 이러는 여자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 속했냐면은 그것도 아니고 키 크고 힘센 애가 똥땡이라고 놀릴 때 그 옆에 붙어서 나도 따라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는 수 없이 놀리는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어? 이 삐리라고 하죠. 삐리. 친구들 중에 짓궂은 애가 사실은 뭐 남자애들한테 내가 나서서 애들을 먼저 시비를 걸거나 놀리거나 그럴 만한 배짱도 없었고 그냥 옆에서 짓궂게 놀릴 놈 있으면은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조그만한 소리로 뚱땡 뚱땡 소심하고 눈 밑이 어두운 소녀였답니다. 특히 그 남학생 이름이 성이 나씨였는데 참 그 친구 은실이란 녀석하고 저하고 그 나뚱땡이 뚱식이하고 놀렸어요. 뚱식이라고 하고 지금쯤은 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만 길에서 어딘가에서라도 만나면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정말 마음에 상처가 전혀 안 남았다. 그래서 신경 안 쓰고 기억도 안 나요 라고 얘기해주면 고맙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두 손 모아서 이렇게 90도로 굽혀서 미안하다라고 나 사죄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도 가끔 이렇게 나요. 그게 뭐 참 그걸 그렇게 놀렸을까. 그리고 그걸 놀려대는 그 쾌감이 그 조용한 목소리라는 거는 하지만 그 옆에서 뚱땡 뚱땡 따라하는 삐리 주제에도 사람을 놀려대고 박해하는 그 쾌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반에서 100m 달리기 30초 넘고 뛰는 동작이 이상하고 성격 되게 느려 터지고 공부 되게 못하고 산수 빵점 많고 막 이러는 애가 하나 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놀려댈 때 그 놀려대는 사람 쪽에서 느끼는 쾌감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아예 한 번도 몰랐다면 모르는데 그거를 느껴봤다는 게 이 몸에 기생충이 기어다니는 것처럼 참 싫어요. 그 쾌감이 어땠던 건가를 지금도 기억해 놓으면 말하자면은 저항할 힘이 완전히 없는 무기력한 대상을 놀려대는 그 비겁한 쾌감이에요. 그 당시엔 그게 비겁함이라는 부분을 뭐가 메꿔주었냐면 나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 명 대 한 명으로 1대1로 쟤를 놀리는 게 아니고 나 말고 여럿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유리창을 깼어요. 얘기할 때도 영숙이랑 철수랑 뭐 11명이서 깼다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죄는 굉장히 작아지는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그 쾌감은 일단 저항할 수 없는 상대를 놀리는 그런 쾌감이었고 그리고 또 이쪽 편에 속해서 저쪽 편을 놀려대고 있는 그 안도감이요. 그리고 내가 이쪽 편에 속해서 저 아이를 놀려대는데 동참했으니까 또 갑자기 안면 벗고 1시간 있다가 나를 그딴 식으로 왕따 시키지는 않겠지. 뭐 그런 종류의 안도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종류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다 이렇게 계산하고
생각하는 건 아니었지만 대충 어렴풋이 그런 걸 느끼고 행동한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는 야, 이거를 뭐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른이 된 다음 후회를 하면 뭐예요? 적조 상대방은 아이였을 때 상처 받을 것이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내가 사과를 한다 해서 그 받았던 상처가 지워지는 것도 아닐 텐데 그저 토막살인하고 뭐 어쩌고 관련해서 TV에서 프로그램 할 때 그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했던 그 한 맺혀서 인생이 이제 틀어져 가는 과정,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터뷰 과정에서 나오는데 솔직히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비겁한 변명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데 초등학교 때 그렇게 놀려댔던 게 불과 몇 번 안 됐다라는 그 변명. 나는 좀 하다 그쳤다라는 변명. 난 단순 참가자였다라는 그 변명. 바로 그 비겁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대방을 놀려댔던 걸 텐데. 그러고 보면 뭐 그 이지매라고 신문 보도되는 그 정도의 수준의 놀림까지는 아니야. 그냥 관대하게 봐준다면 짓궂은 계집 아이들의 장난, 그리고 만일 상대방에게 정말 정색을 하고 아니야 나 상처받았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고개 푹 수그리고 이지매해서 미안해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였겠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한 번 사는 인생 뭐 하려고 남한테 못할 짓 하고 피해주고 사냐라는 문장을 제가 몇 살 때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참 끄떡끄떡했던 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질이 좀 못되고 그런지는 몰라도 피해주고 살지 말자. 뭐 하려고 남한테 못할 짓 하고 사냐. 뭐 하려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냐. 생각해놓고 눈물 날 짓 많이 했지. 가만히 있어봐. 특히 남자 문제로 그랬던 것 같아. 아휴, 이렇게 반성하는 것도 문제야. 이렇게 반성하고 나의 나쁜 점과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하여튼 뭐 벽에 내 사진 박아놓고 다트판으로 쓰는 놈들이 아마 한둘이 아닐걸. 하여간 그래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요즘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10대 분들이 부쩍 늘었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다대일로 남을 박해하는 것, 그것이 뭐 육체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든 아니면 욕설을 하는 것이든 다른 장난을 치는 것이든 그 다대일로 남을 괴롭히는 것은 못할 짓이돼요. 이즘에는 처음부터 이쪽이 다수일 것을 계획하고 다수를 구성한 다음에 괴롭히는 게 이즘에죠 뭐.